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갑니다. 그걸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 민나 글쎄, 다시 나가서 먹는 건가? 아직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우리가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그 바람을 다 반영해서 주말 내내 여야 후보들 모두 전국의 민심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주요 이슈 각 캠프 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46.6%, 이재명 후보는 44.2%를 차지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계속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가 79%로 80%에 육박했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18.2%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응답자가 전체 49.6%로 50%에 육박을 했고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은 39.5%였습니다. 일단 후보님 제가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일단 그 두 후보, 여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서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지지율과 그 차기 대선 성격과 관련된 그 차이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먼저 지금 일단 KSOI 자료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42%로 집계가 됐는데 차기 대선 성격 관련된 그래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거기 보면 정권 교체 야권 후보 당선 가능성은 49.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내년 대선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람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낮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후보 선출이 한 달 정도 늦었죠. 네. 늦은 것. 그다음에 선대위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오면서 지난주에 이제 비로소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정권 교체 지수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점이 여러 조사기관 다 뭐 공이 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정권 교체 열망을 아직은 다 충분히 이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선대위가 이제 본격 가동되면서 그리고 오늘 특히 뭐 새시대준비위원회 등등 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저는 뭐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거는 뭐 좁혀지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다 오롯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께는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정권 재창출 여권 후보 당선을 응답하신 분이 39.5%였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0.6%로 오히려 더 높았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 박정환 실장님, 단장님 말씀에 사실 딱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선대위의 구성의 문제점을 저는 국민의힘에 제기하고 싶고요. 저희는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의 자질론이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후보가 안 보여요. 네. 계속해서 지난번에 돌아온 삼김 플러스 이준석 대표가 가출해서 돌아와서 봉합은 했는데 이후에 열어보니까 뭐 지금 나중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김한길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장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또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함익병, 뭐 노재승, 또 김성태 의원님 뭐 이런 분들로 아주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저희가 얘기하는 그 정치의 미숙함을 커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아마 저 정권 교체 열망을 다 후보의 그 지지도 성향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네. 반해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는 정말 삼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력과 실천 그리고 실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변방의 장수인데요. 그러다 보니 비주류였기 때문에 본인의 그 원래의 특장점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점이 많았던 거죠. 이제 비로소 드디어 메타버스도 뭐 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가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 이재명 후보면 민생 경제에 맡겨도 되겠구나. 저는 이 지표가 점점점 상승 추세로 이어갈 여력이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일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 그 경선 이후에 받았던 그 지표에서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변인 그 단장님께서 내가 너무 짧게 얘기했나라는 그 표정으로 계속 답변을 듣고 계셨는데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네. 뭐 반론을 붙이면 지금 KSOI 우리 여론조사 네. 결과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똑같이 다른 기관에서 나온 건 좀 다른 결과를 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요것만 갖고 이 지표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오히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조사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하고의 또 격차가 좀 있고 해서 사실은 건너가야 될 강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지 않나라고 네.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새로 나온 게 있어서 간략하게 좀 두 분 모시고 좀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전국 관련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께서도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메타버스 그러니까 매주 타는 민생버스 관련해서 지난 그 주말과 휴일 기간에는 이른바 TK 지역을 이재명 후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보수 표심 잡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희한한 현상이긴 한데요. 네. 지금 매주 메타버스가 간 지역 이후에 여론조사 지표가 그 결과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고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저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TK 지역만 예외일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제가 믿고 싶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지역주의를 뭐 얘기하지 말자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내 지역 사람이 뭐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전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뭐 심장부에 가셨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뭐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요. 가는 그 TK 구석구석 지역마다 작은 마을도 다 가셨어요.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 그런 주민들이 나오셔서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뭐 좋은 반응을 얻고 돌아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자님께서는 이 녹취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비판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그 이른바 TK 지역에서 전두환 씨 관련된 그 발언을 놓고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역사를 균형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네. 또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이번 이재명 후보 발언을 계기로 좀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참 보기에 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 전두환 전 네.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TK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TK 지역의 민심이 저는 이재명 후보를 향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은 좀 더 대구 경북이나 이런 그 지방의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왔는데 정리를 좀 하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그 전두환 씨가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제를 했지만 경제에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야권을 비롯해서 일부 그 일각에서는 이른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심상정 후보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뭐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구 경북 가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 말은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 상황에 있어서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이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본인의 색깔 내지는 차별화 그다음에 넘어야 될 강 몇 가지 뭐 대장동의 강, 조국의 강 뭐 이런 것들 상황에서 좀 초점을 잃고 좀 배회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가서는 또 이런 말씀을 그 전에 하셨더라고요. 호남이 세워져야 민주당과 이재명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 그다음에 이번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여태까지 빨간색 찍어줬다고 솔직히 대구 경북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 저는 앞서 우리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해명했던 흑백 논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 흑백 논리에 지금 의지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뭐 음식점 총량제, 기본소득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휴게소에서 또 뭐 기자들 간담회를 하면서 뭐 양도세 관련한 논란이 있는 발언을 또 했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급하게 너무 본인이 갖고 있는 색깔을 제대로 못 내면서 내부 상황 그다음에 전체 지지율 상황에서 좀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찾아가야 될 중도층에 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대변인께는 이 그래픽을 먼저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말씀하실 때 잠깐 나갔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발언을 비교한 그래픽이 있거든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와 관련해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광주에 가서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와 관련해서 성과인 게 맞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는데요. 문장을 전체를 놔주질 네. 않으셨네요. 나열해주지 않으신 네. 게 윤석열 후보의 전체 단어에 저희가 방점을 찍은 부분은 빼면 정치는 잘했다죠.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앞부분의 공과 성과에 대해서 그것도 TK 민심을 반영한 소통의 도구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라고 객관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국민을 학살한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코 존경받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선 국면이다 보면 네. 조그만 티끌도 하나 잡아내서 네거티브 정쟁 요소로 삼는 거다. 네. 그렇게 봐지고요. 국어를 알고 한글을 아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것인데
앞뒤 자르고 얘기하고 비틀고 고운 그 상황만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탠스와 달라진 모습이지 않냐, 말 바꾸기지 않냐 이렇게 뭐 또 호도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점이 좀 문제라고 봐지고요. 뭐 심상정 후보 말씀하셨고 또 뭐 진중권 전 교수 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일제히 비난을 하시면서 네. 윤석열 후보와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분들 정말 본인들 스스로 문장 전체를 놓고 이해 못하시지 않는 거 제가 알고 있겠는데요. 국민들한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전제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전체 전문을 다 네. 읽어봐도 크게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 보면 앞서 저희가 화면 봤습니다마는 전두환 이 표지석을 밟는 모습 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0월달 저 발언이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집단 학살범, 학살만 빼면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호남을 능멸했다, 석고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문맥상으로도 마찬가지 뭐 전두환에 대한 호평을 하고 난 부분을 빼면 나머지 그럼 옳았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뭘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이것도 역시 언론이 또 잘못 보도한 탓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결국 두 분 말씀 같은 문장을 놓고 좀 엇갈린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표심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인 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어서 그 대담을 좀 이어가 볼까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앞서 쭉 언급했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지지율을 놓고 보면 지금 서울 지역은 윤석열 후보가 우위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이 광주 전라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물론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그 투표장에서의 득표율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지표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25.5%를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18.7%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이지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변인? 저는 지금 이것이 그냥 추이로만 살펴보시는 게 맞고요. 전통적으로 그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사실 대선이고 총선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할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투표장 가서 득표율과는 좀 차이가 있는 지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중해지는 이유가 네. 사실 뭐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지지율은 전통적으로 우리 그 대선이든 총선에서 봐왔던 지표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이후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표심에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호남 민심도 달라질 것이고 대구, 경북 민심도 달라질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네. 다음 주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전체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봤습니다만 거기서 사실은 중요한 거에 이제 두 후보 모두 좀 지지율이 약간씩 소폭 상승해요. 네. 이거는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제3지대에 있는 그 나머지 세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지표를 하나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종 투표율까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호남에서 보통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9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 당 지지도 뭐 이런 것들과 보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광주 전남 전라 지역에서의 62%는 사실은 좀 그 결집 효과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메타버스도 전남 전북을 나눠서 2주에 걸쳐서 좀 다녔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는 그 결집 효과나 아니면 충분한 민주당 후보로서의 그 영향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그다음에 또 다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고민스러운 지점, 소위 말하는 원팀,
이 부분이 호남에서도 아직 분명히 반영되지 않아서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전략이 충분히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저는 저 평가에 대해서 조금 반론이 있는데요. 네. 이전에 호남 지역만 따로 여론조사 추이에 대한 결과표를 말하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보면 최종적으로 투표한 결과와 달리 이 선거 과정 기간 중에는 호남 민심은 유독 뭐 이렇게 지표가 확 그 결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뭐 60%대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뭐 70% 이상이 넘어갈 수도 있을 그런 결과표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이 원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는 저는 봐지지 않고요. 유독 호남 지역에 그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그 민심들이 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그 결과표도 18%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그 호남 민심이다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을 좀 하면 이재명 후보도 직접적으로 이걸 언급한 적이 있어서 제가 좀 부연을 하면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과 득표율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그리고 실제로 투표장에서 득표율은 엄연하게 다른 지표이기 때문에 달리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녹취를 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해찬 전 대표가 그 방송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들입니다. 후보가 마저 나서서 제대로 못하고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받아서 왼손으로 넘겨주는 자기가 답변을 안 하고 그랬었죠. 예. 당대표한테 답변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합지왕,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전 대표를 언급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걸로 느껴져요. 네.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뭐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워낙 큰 선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픈 부분이 많아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인물 구도, 그다음에 정치적 구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만은 전체를 다 후보 혼자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제 진용을 갖춰서 큰 배가 이제 도크에 물이 차서 이제 출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서 저희가 그 여론조사 지표에서 본 것처럼 한 79%가 이제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 지표 봤잖아요. 거기처럼 지금 그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을 하면서 사실은 중도에 있는 부분들이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대선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해찬 전 대표처럼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고 나와서 상대 선대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과연 이 중도층 표심을 업어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민주당이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큰 선거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뭐 마이크를 넘겼다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저희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동영상이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왜곡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도 더러 왕왕 있던데 저는 뭐 이게 결국에는 좀 발언을 왜곡시켜서 프레임을 잡고 후보를 이제 깎아내리기 위한 전략 전술이라 뭐 이런 상황에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가 다른 큰 거를 놓칠까 하는 걱정도 뭐 상대편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이른바 지원 사격이 중도층 표심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웃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목소리는
유시민 전 이사장님이 등판하셨을 때도 똑같이 들렸어요. 저 얘기는 비판하시는 지점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거겠죠. 만일에 뭐 저희 진짜 도움이 안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용히 그냥 박수 쳐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이해찬 대표님은 전 대표님은 누구보다 정말 많은 선거 경험이 있으시고 당의 최고의 어른이라고 해도 저희가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해안들, 저는 이제 경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같은 정치 신인들과 다른 점은 굉장히 간명하게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호소력 깊은 단어를 선택해 주신다는 데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문제입니다. 3+1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구구하게 드리지만 오합지 왕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잖아요. 이런 힘으로 사실은 이 선거전은 제가 볼 때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우선되는 홍보 전략이 아주 큰데 거기에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해 주실 것이고요. 빅 스피커, 빅 마우스가 또 나타나 주셔서 저희야 반갑고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는데 이 출범했다는 소식은 아침 조간 뉴스부터 해서 쭉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그 김한길 그 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에 같이 그 공동대표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게 결국 국민의힘에 당장은 참여하기는 힘든 분들, 이른바 반문 텐트를 좀 규합하는 목적이 좀 있어서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제일 과제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여러 그 세력 내지는 여러 인물들과의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현재 지금 뭐 안철수 후보께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니까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 결국에 가서는 3월 임박해서의 전체 전국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평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쳐다보는 상황이나 저는 뭐 전략적으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안철수 후보께서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본인이 4.7 재보궐선거 이전에 얘기했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다라는 점을 본인이 잘 인식을 하셔서 저는 뭐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 얘기를 했으니까 대변인께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 기억에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결국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향후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위성정당 부분의 얘기가 시작된 것은 정당 정치 개혁 부분의 혁신위원회에서 가서 하신 말씀이고요. 지난번 총선 때 뭐 갑자기 급조해졌던 위성정당의 문제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선해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뭐 얘기가 된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의당까지의 그 합당 절차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새신의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저는 그 김한길 위원장이 새로운 직속기구, 후보자 직속기구를 출범시켰다고 할 때 느껴졌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문 빅텐트, 대통합준비위원회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욕심을 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출범하는 그 간판 이름이 새시대 준비위원회인데 그 위원장이 김한길 전 대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표방해온 새정치와 별로 다를 게 없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네. 반론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남 대변인께서는 충분히 민주당 진영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뭐 여러분들이 두시면 좀 발표가 됩니다. 그 진용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과연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상황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단 앞서 이른바 단일화 관련해서 여야 모두 제가 거대 양당을 놓고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두 각자 최선을 다해서 단일화 이런 게 전혀 지금 언급이 없이 선을 긋고 각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볼게요. 그 TK 이번에 주말에 방문할 때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계속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뭐 의도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다. 지금 대선 국면이 저희가 이제 86일 남았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부인이 등판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전무후무한 지금 상황에서 김혜경 여사는 본인의 본분에 맞게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아까 뭐 TK 가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논란을 삼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 현장의 바닥 민심이 정말 따뜻했다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요. 시장에서 그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물론 덕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김혜경 이 아내를 보고 이재명 후보 찍기로 했어.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 점을 보면 지금 김혜경 씨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게 됐는데 김혜경 배우자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도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근데 그거에는 분명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그 어떤 입장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후보의 배우자는 분명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갖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건희 대표라고 호칭을 쓰시더라고요. 그 사회적인 그 위치에 맞는 경력들이 허위로 조작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문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엄마, 그러니까 장모이죠.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 처와 같이 연루가 돼 있는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 부분에 있어서 참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차명 거래까지도 오늘 얘기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이익금에 대한 문제, 갖가지 비리 의혹들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 배우자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과연 전 검찰총장의 힘으로 특혜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김건희 씨가 등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국민들도 이제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경 씨가 도드라져 보이는 면이 또 있는 것이죠. 네, 대변인,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뭐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관련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재는 의혹 단계이고 의혹이라고 저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 확정적으로 드러난 게 중인 없다 이런 말씀을 진행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양평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조사가 진행 중이라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급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전략전술상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뭐 여배우와의 문제, 내지는 뭐 최근에 있었던 낙상 사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상한 루머들, 뭐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런 모습을 많이 더 애써 연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죄송하지만 그 부분 역시 이재명 후보 관련된 부분 역시 지금 현재 뭐 의혹 수준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민생당의 김정하 전 대표가 얘기한 비판이 일부 있는 것처럼 하다 부부의 놀이까지 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일부의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저희 준비가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때가 되면 다 나올 테니까 너무 염려하시거나 아니면 의혹을 너무 부풀리거나 뭐 이러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할 게 그 때가 언젠지가 구체적으로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 이제 뭐 80여일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거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여러 우리 저 관계되는 선대위 뭐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일부 후보 부인을 봤던 사람들은 뭐 얘기가 지금 한간의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저는
충분히 나중에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짧게 이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쟁점 관련된 현안인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여야 거대 양당 후보의 목소리가 조금씩 다른데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 N번방이 입법된 것이 지금 불과 5월 달에 다들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 아닙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발의한 것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재개정안을 막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몇 글자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본인 목소리는 전 못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사전 검열이 문제라고는 하시더라고요. 뭐 법치주의에 입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그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N번방은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입법되는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일부 2030 뭐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일컫는 그 커뮤니티에 있는 몇몇의 목소리가 좀 크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에 대해서 조응을 한 것 같은데요. 불법 영상물이라는 그 코드에 맞게 숫자나 이런 것이 입력되고 나면 그것을 스크린하고 필터링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죠. 누구 뭐 사전 검열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 공안정국 때 누구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게 윤석열 후보 같고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선대위 내에서도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이유도 다르고.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또 젠더 이슈를 또 선점을 하고 뭔가 갈라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아주 위중한 사안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으면서 이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입법사항을 가지고 저는 더 이상 논란의 그 소지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영상물이나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일종의 가짜 뉴스와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벌써 보면은 뭐 텔레그램은 해당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고양이의 짤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것도 걸러지는 경우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걸러지는 메커니즘의 스크린의 방식이 이 알고리즘이 충분히 이 공론화되거나 아니면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 그렇다면 법을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뭐 교정을 해야지 당연히 지금 그 불법 영상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손을 봐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일단 뭐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두 분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17명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도 40명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이 악화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4명 늘어 누적 기준 114명이 됐습니다. 강원에서도 첫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나왔고 전북에서 발생한 오미크론이 타 지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과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일주 전보다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BS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2%, 이재명 후보가 40.6%로 오차범위 안에서 격차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6,400억 달러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도 19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최악의 토네이도가 켄터키주 등 미국 중부를 강타한 가운데 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극심한 기후변화가 최악의 토네이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17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했을 때 1,400명 이상 늘어나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40명이 숨지면서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4,29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 줄어서 현재 8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4명 추가돼 누적 114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유행이 악화하고 의료 체계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반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선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은 후보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논의하게 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일정도 지금은 잡힌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2,550명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요일별 최다 기록 경신은 3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검사 인원은 지난주 금요일인 10일 역대 최다 규모인 15만 4천여 명을 기록한 뒤 토요일인 11일 10만 9천여 명, 일요일인 12일엔 8만 1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신규 확진자가 오히려 늘면서 확진율은 2.3%로 전날보다 0.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닷새 만에 1,400명대로 떨어졌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전북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동일 변이 확진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북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지만 예의를 돕기 위해 전북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관련 확진자 수는 모두 8명입니다. 또 그리고 이와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역학적 연관성을 띈 코로나19 확진자도 31명이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산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청이 낸 보도자료에는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국내 감염자가 21명 늘어 88명이 됐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북발 확진자가 몇 명 들어있는지 그 정확한 정보는 오늘 오후에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전라남도는 한평 어린이집 관련자가 3명 나왔다고 했고 전라북도는 엠바고를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파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지난 10일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유학생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입국할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이 유학생은 완주에 사는 가족의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가족 4명 중 3명이 이어서 오미크론에 감염됐고 가족 중 1명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도 종사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후 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다른 원생 가족의 서울 가족 모임을 거쳐 전남 한평 어린이집으로까지 번져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해외 입국자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아프리카 콩고에서 입국한 69살 남성이 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정선 출신인 이 남성은 입국 후 바로 격리됐기 때문에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김민성 기자, 오미크론 확산 외에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거죠?
네, 1,600명대를 유지하던 비수도권 확진자가 오늘 닷새 만에 1,400명대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휴일 검사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239명으로 어제 역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를 냈습니다. 이들 중 약 80% 정도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입니다. 서구 교회와 사하구 음악학원, 수영구 종합병원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214명을 기록한 경남입니다. 지역별로 창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 57명, 김해 39명, 진주 27명 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린이집과 학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구속 피고인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홍성교도소에서는 지난 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확진된 후 벌인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25명과 직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대구, 강원, 충남, 경북 등 모두 6개 시도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 8월 중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던 군 장병과 군무원 등을 상대로 오늘부터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접종 대상 인원은 35만 명에서 40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738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19명, 해군 4명,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 국방부 공무원 1명이며 전원 돌파 감염자로 파악돼 돌파 감염 누적 확진자는 1,002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며칠 안에 유럽 일부에서 델타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확산세에 일부 국가는 3차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 안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 델타를 제치고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온 가운데 덴마크와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이 며칠 안에 델타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런던 감염자의 3분의 1을 오미크론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what we know, hence the concern, is that 1/3 of infections now in London are Omicron. We think that obviously the reported tests are indicating about 1,600 cases.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며 3차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이 실험한 결과 백신 2차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예방이 힘든 상황.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100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과 그리스가 3차 접종 시기를 3개월로 앞당기고 호주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백신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נלמד ונשקול גם חיסון רביעי לאוכלוסיות שהן בסיכון. זה גם נמצא על הפרק. ככל שנקדים להתחסן, ההגנה... 반면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은 아직도 3차 접종 간격이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일본은 기존 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접종 시기를 3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 안전성과 실효성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선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 호주 수도 캔버라에 있는 총리실에서 모리슨 총리와 만나 회담한 뒤 한 호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양국은 탄소 중립과 수소 협력 MOU,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이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60년 동안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만나서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종이영 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장에서 약식 회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중동 지역 관련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를 비롯해서 중부 6개 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금까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피해가 큰 켄터키주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컸던 켄터키주 메이필드의 일요일 오전 모습입니다. 시내는 원래부터 폐허였던 듯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도로만이 이곳이 사람들이 살던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t's worrisome because it's wiped out everything. It's wiped out churches, it's wiped out businesses, it's wiped out homes.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양초 공장도 공장이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장비와 구조대가 투입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는 100명의 근로자 가운데 40명이 구조됐고 추가로 나올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No, there were lots of warnings, and in fact, even at that factory, there was a warning for people to get to the right area. But this storm, it's like nothing any of us have ever seen before, even in a movie or on TV. 켄터키 주에서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양초 공장을 포함해 수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에 직격탄을 맞은 6개 주 전체적으로는 인명피해가 100명을 훌쩍 넘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 당장 정전 피해를 입는 가구도 10만 가구를 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이례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한랭 전선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가 미국 중부를 강타한 최악의 토네이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가 모든 것을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한 데 이어 워싱턴 포스트는 올겨울 이상고온이 토네이도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는 빅터 젠시니 노던 일리노이대 교수의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남부에선 12월 기온이 섭씨 21도에서 26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관측됐고 멤피스에서 기록된 26도는 103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단합을 모색했습니다. G7과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 12일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경우 그 대가로 엄청난 결과와 심각한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통되고 포괄적인 대응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미국 방송 MBC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압박과 관련한 질문에 노르트스트림 2 사업이 러시아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노르트스트림 2 사업을 통한 가스 공급에 큰 관심이 있지만 아직 그 관을 통해 가스가 흐르지 않고 있다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그런 일은 매우 보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한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4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라바누사의 한 주택가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주택가 가운데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일가족 11명이 살고 있던 4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Fortissimo, ti dico una cosa fortissima che è sembrata una bomba di quella giusta. Poi subito ci siamo riversati verso qua e abbiamo trovato questa tragedia che veramente... 폐허로 변한 건물 더미를 헤치며 밤새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들은 수색 시작 몇 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잔해 속에서 생존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탐색견의 도움을 받아 여성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들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작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Veramente la macchina si è messa in moto in maniera impeccabile e speriamo che possa servire a trovare le persone vive nelle prossime ore. 이번 사고는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폭발로 무너져 내린 건물 주변의 건물 세 채도 피해를 입었지만 사고 당시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 심리가 크게 줄면서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의 상승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에서도 지역별 집값의 온도 차이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중순부터 1년 동안 매달 평균 4천만 원이나 올랐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곳 전용 면적 69제곱미터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오를 것 같던 집값이 꺾이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2달 만에 1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이겠죠. 걱정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예. 대출 많이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 걱정이겠죠. 인근에 있는 노원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9월을 전후로 많이 내려간 곳은 1억 원, 평균 3천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돈줄 재기가 시작되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이 몰린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하락과 함께 집값도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팔고자 하시는 매도인 분들도 호가 자체가 한 5천에서 수용평수라도 5천에서 한 1억 가까이 떨어져서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반면 애초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정부의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의 상승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등에선 거래가 줄긴 했지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과 송파, 강동구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웃돌며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그전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최고가를 찍어도 그 와중에도 또 오는 수요대도 맞춰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 수요가 정부 규제로 묶인 사이에 초고가 아파트는 연일 올라가면서 지역별 집값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다르게 작동을 하면서 관망세 확산 속에서 중저가 지역은 빠르게 보합이나 약세로 돌아서는 상황이고 고가 지역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것도 서울 아파트 값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YTN 김무준입니다. 전치 11주의 피해를 준 학교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폭력 후유증으로 8달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폭력 가담 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봄 중학교 3학년 A군은 강제 전학을 온 B군에게 마구 폭행을 당했습니다. 눈 주변 뼈가 부러지고 이가 빠져 전치 11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8달이 지난 현재도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같이 온 애들이 저를 포박하고 갑자기 공황장애도 숨도 안 쉬어지고. 폭행 현장에는 B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4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B군이 폭행 시작 전부터 A군을 위협하고 폭행을 말리려던 다른 학생들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다른 학생 4명이 폭행을 방조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목격자는 굉장히 많았어요. 반 친구들이 많은데 진술서를 지금 쓴 아이들이 5명이 있고 말리던 애들을 뛰어났다. 그것도 지금 진술이 동일하게. 크게 안 다칠 수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반 아이들 말리던 거 말려가지고. 그런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황당한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B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다른 가담 학생들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공모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는데 지금 얘네 집 나온 거 아닌데 가담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희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지금 사건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어렵다. 가담 학생들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폭행을 주도한 학생의 폭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측면이 있지 않나. 즉 어떤 폭행에 내진 상해에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지 않나에 대해서 경찰이 면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 이후 A군 부모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당했고 A군은 가담 학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녀야 했습니다. 신변보호 처음 요청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어치를 저희가 샀죠, 개별로. 경찰서에서 안내해준다고. 그걸 갔는데 일주일 만에 얘가 얘네 반에 와서 얘를 위협을 주는 거예요. 결국 A군은 남은 등교 일정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A군 부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A군에게 학교 전담 경찰관을 붙여주겠다고 했지만 A군은 어차피 학교를 나갈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학교도 공부하고 뭘 배우고 성장하는 곳인데 저한테 거기가 그냥 저를 죽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YTN 김혜린입니다. 오는 금요일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 북한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 올해로 집권 10년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한 건 2009년입니다. 이후 2010년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으며 사실상의 후계자가 됐는데요. 약 1년 만인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에 올랐고 약 2주 만에 군 최고 사령관 호칭을 받으면서 공식 집권을 시작합니다. 네, 그때가 27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젊은 나이에 후계자 시절까지 짧아서 불안한 시선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권력 공고화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군을 우선했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 대신에 모든 결정을 시스템, 특히 당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당 중심 체제로 개편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요. 1980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노동당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해서 5년마다 여는 것으로 공식화했고 또 실제로 수시로 당회의를 열어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또 군을 우선한 김정일 시대의 힘을 축적한 군부에도 칼을 들이댔는데요. 김정일 영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류영호 총참모장 해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진행했고 특히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까지 제거하면서 권력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공포 정치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권고화를 위해서 집중했던 다른 한 가지, 핵 미사일 고도화죠? 네, 그렇습니다. 집권 이후에만 4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도 강행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2017년 말 ICBM인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간한 대외 선전용 화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핵무력 완성입니다. 이렇게 내부 기반은 공고히 하긴 했는데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 발전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민들에게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는 각오로 경제 발전에도 힘을 쏟았지만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북한 스스로 이 삼중고라고 말할 정도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생고와 식량난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급자족과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내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제재 해제 없이는 경제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긴 했는데 이 역시 성과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듬해인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격적인 외교전에 뛰어듭니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등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면서 남북 또 북미 교류까지 성큼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북미 관계 모두 다시 답답해진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선결 조건을 내세운 뒤에 침묵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이번 달 말에 올해 주요 국가 정책을 평가하고 또 대남, 대미 관계를 포함한 새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예고한 만큼 이 전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3,0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8%나 올랐지만 시장 예상치와 비슷했다는 안도감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점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이 시각 현재 1,0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7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와 미 국채금리 하락, 연말 달러 매도 물량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9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에 육박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은 3도 선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고요. 제주도에만 오후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도, 대전과 광주는 5도, 대구는 6도, 부산은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주 중반 곳곳에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